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최근 당내 잡음이 계속된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국민과 당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의원 정수를 최소 30석 줄이자는 깜짝 카드도 꺼냈죠. 야권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면 전환 카드가 통할지도 관심입니다. 자, 어제 열린 재보궐선거, 국민의힘은 텃밭 울산에서도 졌습니다. 유일하게 국회의원 선거였던 전주 을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득표율은 지난 대선 때의 절반 수준인데 자, 여당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오늘 전국 주요 뉴스 잠실이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목요일 뉴스 나이트 정진영 앵커가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4월 6일 목요일 뉴스나이트 주 뉴스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감시 체계는 신뢰할 수 있지만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는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을 찾은 민주당 오염수 대응단은 도쿄전력의 거부로 면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서울 학원가래에서 고교생에게 마약 음료를 건넨 사건은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이들이 따로 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마약 생산과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분당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 후 부근 2개 다리에서도 문제가 발견돼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교량의 80%가 위험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자 분당은 물론이고 다른 일기 신도시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도부의 이딴 실언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총선 승리의 장애 요인이 되면 누구든 엄정 책임을 물을 거라며 공개 경고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의원 정수 축소 카드를 꺼내며 판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불거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모 묘소 훼손 사건은 문중 인사가 이 대표를 돕기 위해서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주술 테러 주장과는 전혀 다른 결론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시 측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고양시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 당국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감시 체계는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영향을 다루는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의 처리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현장 조사를 벌인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4차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4차 보고서는 도쿄전력 등 일본 당국이 해양수 방류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검증 평가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일본 측이 IAEA의 요구에 따라 보완한 정보를 바탕으로 도쿄전력이 오염수 방류 후 환경에 대한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세워둔 프로그램이 신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방사선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IAEA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모니터링 계획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도 내렸습니다.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더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보고서에 실렸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관련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일본 측의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방류 후의 방사성 물질의 영향을 따져보는 계획 가운데 해안 3km 근해에서 잡힌 물고기 섭취량을 제외한 데 대한 더 개선된 설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생물체 내 유기결합 3중 수소 형성 과정의 불확실성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 시뮬레이션 영역의 경계에 있는 해수에서 요오드, 탄소 등 잔류 핵종의 농도 추정치 등도 요구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보충 설명 요구가 도쿄전력이
IAEA의 국제안전 표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영향을 줄 것이 아니며 전문가들이 도쿄 전력이 세운 계획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AEA는 일본이 올해 안에 방류를 개시하기 전까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중간 보고서 발표에 대해서 정부는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도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일본행을 두고도 한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IAEA의 보고서 발표에 맞춰낸 정부의 입장은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을 위해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후쿠시마 등 주변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 금지를 유지하는 건 물론 국내 수산물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2배 이상 전 품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세심과 삼중수소 등 방사능 물질 모니터링 규모를 확대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면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해역과 수산물의 방사능 농도는 2011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전반에 대해 종합 분석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야당에서 제기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우려를 일축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안전하며 또한 관련된 국적법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야권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괴담은 국민의 판단을 흐리겠다는 선전선동이라고 비판하며 정부에 힘을 실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현지 방문도 국격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한심하다고 맹폭했습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가짜 뉴스나 다름없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서 일본까지 달려가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국익을 해치고 국격을 훼손할 것이 분명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당장 수산물 등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 불식에 나섰지만 실제 방류가 이뤄졌을 경우에 대한 영향평가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오염수 대응단이 논란 속에 일본을 방문했지만 도쿄전력의 거부로 면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대응단은 내일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후쿠시마를 찾아 조사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단.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을 직접 찾아 면담을 시도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자료 요청서를 건네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면담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적정한 행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본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방문과 관련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여름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인데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희석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일본의 오염수 모니터링 자체는 믿을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안전에 대한 객관성 확보뿐 아니라 한국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韓国の専門家を招いて一緒にですね、これは本当に安全で、韓国でも安心できるんだということを納得してもらう必要がありますし、そのための努力を日本側はし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 민주당 오염수 대응단은 내일 후쿠시마를 찾아 지방 의원들을 만난 뒤 원전 노동자와 피난민들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 최대한 접근해 오염 상황을 직접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최근 불미스러운 잡음에 송구하다며 사과하고 국민 정서에 동떨어진 언행은 지위를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도부의 이딴 실언으로 출범 한 달도 안 돼 위기론이 나오자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날리며 당 기강 잡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의 밥 한 공기 비우기 발언이 논란을 빚은 바로 다음 날 김기현 대표가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작심 발언에 나섰습니다. 최근 불미스런 잡음에 송구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언행을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당이 비상 상황입니다.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장애 요인이 되면 누구든지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무리를 빚은 사람에겐 향후 자격평가에서 벌점까지 매기겠다며 내년 총선 불이익까지 시사했습니다. 밥 한 공기 발언의 진위가 왜곡됐다며 억울하다고 항변했던 조수진 최고위원도 일단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려움을 가중시킨 거다.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또 국민과 당원께 송구한 마음이 큽니다. 앞서 사면 속설화로 한 달간 공개 활동을 중단한 김재원 최고위원부터 최근 태영호, 조수진 최고위원까지 민심과 동떨어진 여당 지도부 발언 논란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지지율 하락세에 실언 논란들까지 겹치며 공들이던 민생 행보에 빛이 바래자 결국 김 대표가 직접 행동에 나선 겁니다. 최근 김 대표는 과거 이준석 전 대표가 도입했던 공직 후보자 자격평가 시험 폐지를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헛소리, 장문이라며 이례적으로 경로했는데 불필요한 논란이 또 불거질까 경계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리위원장이 안 계시면 징계가 어려울 것 같은데 윤리위원장 선출은 좀 언제쯤 하실 예정이신지. 김 대표는 최근 위원들이 사퇴한 당 윤리위도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곧 출범 한 달을 맞는 김기현 체제 여기저기서 경고음이 울리는 가운데 김 대표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다음 주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300석인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서 여야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지지율 하락 등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는 인기 영합적 주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손여정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300명이 선거제 개편 방향에 대해 난상 토론을 벌이는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의원 정수 축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모든 판단의 최대 가치이자 기준은 민심이라며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국민 요구에 따라 지금의 300석 의석을 최소 30석 이상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국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 내려놓기조차 없이 선거제도만 개편하자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무개념 무책임에 당장 위기를 모면하려는 모습으로 결코 국민의 박수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이미 300명 이상으로 정수를 늘리지 않기로 해놓고 여당이 잇따른 설화 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하자 인기 영합적 주장을 내놓았던 겁니다.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마치 의원 정수가 무슨 약방의 감초인 양 이렇게 꺼내 쓰는 거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의원 정수 확대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정의당도 이미 가진 자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일이라며 여당 제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라 살림을 기득권 소수에게만 맡긴다는 것은 국회에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고 국민을 닮은 국회로 가는 길을 막는 것입니다. 국회 전원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올라간 3개의 선거제 개편안은 모두 의원 정수를 지금의 300석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크기와 비례대표제 등 이미 쟁점마다 의원들의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의원 정수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선거제 개편은 접점이 만들어지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건 담당 판사를 수소문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검찰 공소장엔 노 의원이 돈을 받은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감사 인사까지 전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는데요. 노 의원이 선임한 전관 변호사를 두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휴대전화 메시지입니다. 이환기 재판장의 프로필을 알아봐달라고 요청합니다. 수신인은 변호사 출신의 김관영 전북도지사,
판사 출신이자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을 포함해 여러 명에게 비슷한 취지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흔적도 보입니다. 자신의 뇌물 사건을 담당하게 된 해당 판사에 대해 여러 정보를 수소문하는 모습이 그대로 포착된 겁니다. 앞서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 씨 측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6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노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박 씨의 아내 조모 씨를 만나 현금 2천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 상자를 받고 공감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한 친목 모임에서 노 의원을 만나 친분이 있었던 조 씨는 그 대가로 박 씨의 발전소 납품 사업에 도움을 달라며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선 최고위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금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제안과 함께 조 씨에게서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렇게 공소장에 담긴 노 의원의 금품 수수 정황은 모두 5차례. 검찰은 이때마다 노 의원이 사업 편의나 공기업 인사 알선 등 사업가 측의 청탁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저 부정한 돈 받지 않았습니다. 양식껏 구설수 없이 의정활동해왔습니다. 그런데도 하지도 않은 일을 범법자로 몰아서 정말 억울합니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온 노 의원은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임성근 변호사로 지난 2021년 재판 개입 의혹 등을 이유로 국회가 민주당 주도로 탄핵 소추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노 의원은 당시 탄핵 소추안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모 묘소에 구멍을 뚫고 한문이 적은 돌을 묻은 사건을 두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문중 인사가 이 대표를 돕는 차원에서 한자, 기운 기자를 써서 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훈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모 묘소에서 발견된 돌입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마지막 글자를 죽일 살자로 추정하고 주술 테러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마지막 흐릿한 한 글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기운 기자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누가 어떤 의도로 돌을 가져다 놨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대표에게 길을 보충하려는 좋은 의도로 돌을 묻었다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전남 강진에 거주하는 청자 무형문화재이면서 풍수지리가로 활동하는 이모 씨입니다. 순전히 도와드리고 싶어서 한 건데 나 이렇게 명확산돼서 얘기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한 일이거든. 이 씨는 전남 장흥에 사는 문중 지인이 돕자고 먼저 연락이 왔고 이 대표 부모 산소에서 기가 나오지 않으니 기를 보충해 주자는 뜻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돌을 묻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기라는 글자는 밝은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생명기라고 쓰신 건가요? 그 글자가 어떤 글자를 써놓으셨던가요? 글자 나온 대로예요. 그 써진 그대로 뜻이에요. 평소에 내가 상표 등록을 받은 거거든요. 경찰은 우선 이 씨를 만나 직접 진술을 듣고 수사 방향을 다시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법리 검토 과정을 거쳐서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 측은 문중에서 왜 몰래 이런 행동을 하고 연락이나 해명을 하지 않은 것도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이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사건을 어떻게 매듭지을지 앞으로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형사 판결 등을 통해 입학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는데 조 씨 측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조민 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부산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심 법원은 부산대의 손을 들었습니다. 입학 취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며 조 씨의 청구를 기각한 겁니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법에서 정한 절차와 학교 규칙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봤습니다.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의 형사 판결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판부는 입학 취소 이유인 허위 경력과 표창장 위조는 정 교수의 판결 등을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조민 씨는 부산대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에 따라 조 씨는 법원에서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않으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됐습니다. 조 씨가 이번 소송의 판결문을 받고 30일이 지난 날부터 적용됩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4월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조 씨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조 씨는 SNS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우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조 씨의 소송 대리인단은 동양대 표창장과 경력 등이 입시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즉시 항소장을 접수해 법적 공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최상입니다.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을 탄 음료를 준 일당이 아르바이트로 시키는 걸 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공통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이들이 따로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범을 모두 붙잡는 대로 배후 세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이른바 마약 음료를 권하는 모습이 포착된 사람은 모두 4명입니다. 사건 발생 이틀 만에 경찰이 40대 여성을 붙잡은 소식이 알려지자 공범 20대 남성도 경찰서로 와 자수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르바이트로 알고 참여한 것일 뿐 마약이 든 줄은 몰랐다고 공통되게 진술했습니다. 2명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만큼 사전에 마약 음료를 만들고 부모를 협박한 이들이 따로 있을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2사람의 검거 소식이 알려진 다음 날 20대 여성 공범 역시 자수한 것도 배후가 따로 있다는 걸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남은 피의자는 40대 여성 1명뿐. 경찰은 공범을 모두 붙잡는 대로 진술의 진위를 따지고 배후 세력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특히 학생의 부모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자녀의 마약 복용을 신고하겠다고 협박당한 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약 음료를 발판 삼아 또 다른 범행을 벌이려던 게 아닌지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일선 경찰서에서 맡던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또 저녁 시간대 학원이 밀집된 지역에서 집중 순찰 활동을 벌여서 학생과 가족들의 불안을 가라앉힐 예정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남 학원과 마약 음료 사건과 관련해서 고등학생들에게까지 마약이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면서 검경의 수사 역량 총동원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마약의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했는데요. 자, 대통령실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학원과 마약 음료 사건 보도를 접하고 마약이 어린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고 밝히고 검경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서 마약의 생산,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어느새 우리 주변으로 깊이 침투하고 있는 마약 범죄에 유관 기관은 물론 국제사회와 기민하게 대응해야 함을 강조해 온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함을 당부했습니다.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의 주범 이경우가 이 사건 배후로 지목받고 있는 유모 씨 부부에게 범행 이전에 보낸 메시지를 YTN이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이미 구속된 피의자 3명이 송치를 앞둔 가운데 경찰은 이경우가 일했던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하면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경우는 지난 2021년 9월 1일 황모 씨에게 메시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된 유모 씨의 아내이자 이번 사건의 배우로 의심받는 인물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이경우는 코인에 투자한 돈이 휴지 조각이 돼 너무 힘들다며 황 씨에게 호소했습니다. 또 믿었던 피해자에게 이용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적대감을 서슴지 않고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황 씨에게 돈을 빌려준다면 더 큰 보답을 할 것이라면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황 씨 측은 메시지를 받고 얼마 뒤 차용증을 쓰고 4천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는데 앞서 공범 황대한이 진술했던 착수금 4천만 원과 금액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황 씨 측은 차용증을 쓰고 계좌로 착수금을 이체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물론 이 돈 외에 둘 사이에 오고 간 다른 돈이 있거나 피해자에 대한 이경우의 적개심을 이용해 부부가 범행을 교사했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경우가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한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 A씨는 과거부터 유씨 부부를 변호하면서 관계를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경우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도 있지만 배우로 거론되는 부부와 이번 사건의 관련성을 확인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결국 경찰 수사는 납치 살해 사건의 배후를 포함한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는 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어제 2명의 사상자가 나온 경기도 성남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후 탄천의 다른 2개 다리에서도 문제가 발견돼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분당 교량의 80%가 붕괴 위험이 있다는 분석도 나와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성남시는 정밀안전진단을 시작했고 경찰은 책임자를 소환 조사하면서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안전요원이 왕복 8차선 다리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보행로가 무너져 내리며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친 경기 성남 정자교에서 불과 900m 떨어진 불정교입니다.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이곳에서도 집안 침하 현상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비상에 걸린 성남시는 사고가 발생한 정자교와 이곳 불정교, 그리고 도로 휨 현상이 발생한 순회교의 일부 구간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오는 12일까지 탄천을 가로지르는 24개 다리를 대상으로 정밀 안전 점검을 진행합니다. 특히 정자교와 불정교, 순회교는 더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인데 이들 3개 다리의 통행은 안전 점검이 끝날 때까지 차단될 예정입니다. 한 16개 정도가 이 교량의 보행 전용 도에 지지 버팀 다리가 없어서 항시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안전진단을 정밀하게 더 할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찰도 정자교 붕괴와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사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분당구청에서 교량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을 처음 불러 조사했고 정자교가 지난해 정기 안전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배경과 그간의 보수작업 과정을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안전점검과 보수공사를 한 업체 관계자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수사팀은 특히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데다 교량 길이도 100m를 넘어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 요건을 충족합니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면 법리적으론 지방자치단체장인 신상진 성남시장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자교 붕괴 사고가 중대시민재해 1호 사건이 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경찰은 이른 시일 안에 법리 검토를 끝내고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다른 1기 신도시들도 노후 교량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안양시는 1기 신도시인 평촌 신도시의 하귀천에 있는 4개 교량에 대해서 정기 안전점검 우선 점검 대상에 포함해 신속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고양 일산 신도시와 군포 산본 신도시, 부천 중동 신도시의 교량도 대부분 B와 C등급이어서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건설본부는 특히 정자교처럼 수도관이나 통신설비가 교량 하부에 설치된 경우 위험도가 더 높다며 철저한 안전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1심 법원이 원청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시민단체에서는 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요양병원입니다. 지난해 5월 이 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인 48살 A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안전장치가 없는 건물 5층에서 94kg에 달하는 철근 중량물을 옮기다가 16m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검찰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원청업체 대표이사와 회사를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표이사가 안전사고를 방지할 매뉴얼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추락을 막아줄 안전장치가 지급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1심 법원은 원청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나온 사법부의 첫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업무상 의무를 일부만 이행했더라도 발생하지 않을 사고였다면서도 양측이 선고 전에 합의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원청 대표에게 징역 2년을, 법인에는 벌금 1억 5천만 원을 구형한 것과는 차이가 큰 만큼 관련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례로서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기준이 되는 판결인데도 법 제정 전과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에게 주어진 형량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는 1년 6월에 2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형량상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인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경영계에선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과도하다며 목소리를 더욱 높이는 상황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새벽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역주행하면서 화물차 석 대를 연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로 버스 운전자가 숨져 역주행이 일어난 경위를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버스 운전석이 형체만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일그러졌습니다. 유리창도 모두 깨졌고 커튼은 한쪽으로 쏠려 사고 당시 충격을 짐작하게 합니다. 뒤쪽 화물차도 운전석이 화물칸과 분리돼 버렸습니다. 새벽 5시 반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여주 분기점 인근에서 관광버스 한 대와 화물차 3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거의 아비규환이었죠. 차가 버스가 대각선으로 박혀있고 대형차들은 뒤에 특장이나 이런 데 전부 다 찢어져 있고 앞에 버스랑 정면 주변 차는 거의 꺾여서 거의 90도로 날아가 있고. 경찰은 버스가 서울 방향 1차로를 거꾸로 주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1차로에서 화물차와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2차로로 튕겨나가 다른 화물차 2대를 연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가 숨졌고 다른 화물차 운전자 3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출근 시간대를 포함해 5시간쯤 상행선 일부 구간이 통제되며 한때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사고 버스가 소속된 운수회사 관계자는 YTN 취재진에게 해당 버스가 충북 충주에 차고지를 둔 통근버스라며 사고 시각 경기도 여주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주행, 정상적인 주행이 아니어가지고 왜 그렇게 뒤로 가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확보하는 등 버스가 역주행한 이유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버스 운전자가 숨진 탓에 확인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대장동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개발이익 283억 원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6호 소유주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장동 사업 초기 부산저축은행에서 불법 대출을 알선한 브로커로 알려진 인물인데 검찰은 뒤늦게 공모 혐의가 확인됐다며 로비 의혹까지 철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검찰의 강제 수사 대상이 된 건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모 씨와 명의를 빌려준 조모 변호사입니다. 자택과 사무실 등에 수사팀이 투입돼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영장에는 앞서 대장동 일당에게 적용됐던 배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와 범죄 수익을 차명으로 숨긴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조 씨는 애초 대장동이 민영개발로 추진되던 2010년쯤부터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알선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사업권을 남욱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몸담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선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2015년 수원지검 재수사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수사 때마다 조 씨를 변호했던 건 박영수 전 특검입니다. 김만배 씨가 소개했습니다. 조 씨는 구속 전후로도 대장동 일당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대장동 초기 사업 자금 400억여 원을 SK 계열사인 키넨파트너스에서 끌어오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런 배경 때문에 조 씨가 천화동인 6호 지분을 받고 283억 원을 배당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등기상 소유주인 조모 변호사 역시 과거 박 전 특검과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었는데 검찰은 이름만 빌려준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2020년 대장동 개발 이익이 배당되자 박 전 특검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과거 수십억 원대 불법 비자금 조성을 폭로하겠다는 내용 증명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2014년 전후 조성된 이 비자금 중 일부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으로 흘러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가 불법으로 얻은 개발 이익을 어디에 썼는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박 전 특검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만큼 로비 의혹도 들여다볼 거라고 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반이 지나서야 뒷북 수사에 나섰다는 비판은 본격 수사에 나선 건 지난해 7월 새 수사팀이 꾸려진 뒤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굵직한 수사를 어느 정도 끝내고 가담자를 차례로 수사하는 거라며 다른 천화동인 소유주도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학교폭력 대책은 엄벌주의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학폭 기록을 대입에는 물론 취업에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언급됐는데 우려도 많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고도 무리 없이 서울대에 들어간 정순신 변호사 아들. 공분이 일자 정부가 학폭 이력을 대입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 나아가 취업에도 반영하고 기록 보존 기간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가해자는 반드시 상응하는 불이익과 대가를 치른다는 점을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주요 대학에서도 학폭 이력을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둬 감점하는 식으로 반영하겠다는 기류입니다. 현재는 정시에서 학폭 이력을 반영하는 곳은 3%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 학폭 사안을 법이나 변호사에 기대지 않고 학교 안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사의 권위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소송 난발을 막기 위해 소송 기록까지 학생부에 남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선생님들이 그 권위를 가지고 이런 그 해결을 하기에는 그 지금 그런 뭐 제도적인 또 그 선생님들에게 주어진 권한 이런 것들이 너무 무너져 있다. 엄벌주의가 강조된 학폭 대책이 마련된 게 2012년. 소송도 그 부작용 가운데 하나인데 또다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이 학교 폭력에 대한 불이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따른 분쟁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면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죠. 낙인 효과도 걱정입니다. 소년범도 범죄로 인한 처벌이 장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학폭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형평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반성을 하게 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폭력의 기록은 꼬리표가 되어서 끝까지 따라다닐 것인데 피해 학생도 그것을 이해해 줄 수 있다면 그 상황에서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정부는 중대한 사안과 경미한 사안을 구분해 엄벌주의와 교육적 해법을 병행하겠다는 큰 그림 아래
오는 14일 열리는 정순신 청문회 이후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지난해 서울 지역 고등학교에서 열린 학교폭력 심의위에서 중대한 처분을 받은 학생이 35.6%에 달했습니다. 여전히 신체 언어 폭력이 절반 이상이었는데 이들이 추후 정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파장이 상당할 전망입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 지역 고등학교 3곳 가운데 2곳에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가 열렸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린 건 모두 622건. 심의위 회부 내용은 신체 폭력이 263건, 언어 폭력이 225건, 사이버 폭력이 125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고 성폭력도 11%나 됐습니다. 남학교나 여학교보다 남녀 공학에서 훨씬 많은 학폭 신고가 있었던 것도 특이한 대목입니다. 심의를 받은 가해 학생 1,207명 가운데 대부분은 2호인 접촉, 보복 금지나 가장 가벼운 처벌인 1호 서면 사과 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심리치료나 학급 교체, 전학과 퇴학 등을 포함한 4호 이상 처분을 받은 학생도 430명으로 전체의 3분의 1이 넘었습니다. 4호 이상은 졸업 후 2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 처분 기록이 유지되는 중대 처분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현재 중대한 학교폭력의 경우 정시까지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심의위에 회부된 안건의 3분의 1 이상이 대입의 불이익을 받는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1,000명이 넘어가는 수도 있는 거고 전국적인 상황으로 놓고 또 상황이 또 그럴 텐데 원서를 낼 때 이런 해당 학생들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은 단계로 받았던 학생들은 어떤 당락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예상보다는 좀 많을 수도 있다. 수시뿐 아니라 정시까지 불이익을 주는 건 이달 말 발표될 학교폭력 대책 중 가장 유력한 방안의 하나입니다. 교육부는 우리 사회에서 대입이 가지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상당한 예방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만큼 법적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을 맡았다가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의 변호사에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변협은 오늘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김영훈 협회장 직권으로 권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넘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패소한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을 당한 끝에 숨진 고 박모양의 유족이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맡았지만 항소심 재판에 3차례 불출석해 결국 패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장해찬 청년최고위원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하자 안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오늘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의원의 아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호소문을 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여부에 대해서 안 의원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이 언급한 것은 작성자가 지난 2012년 고등학교 2학년 시절 같은 학교에 다니던 안 의원 아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며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담아 지난 2020년 10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입니다. 이에 안 의원은 SNS 통해서 확인 결과 학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자신은 이 일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며 확인도 없이 한 사람을 가해자로 지목한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위인 만큼 장 최고위원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국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정부가 농업직불금 예산을 오는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쌀밥용 벼 대신 밀과 성질이 똑같은 벼의 돌연변이인 가루쌀과 밀콩 생산을 유도하고 가루쌀 생산을 늘려 수입밀의 10%를 대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승효 기자입니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에서 5%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에서 8% 하락하면 정부가 남는 쌀을 전량 매입하도록 한 야당의 양국관리법 개정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부는 대안으로 농업 분야 직불금을 2배 수준인 5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대상과 품목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민당정 간담회를 거쳐 벼 재배 면적을 줄이고 가루쌀 재배를 늘려 수입 밀가루의 10%를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시장 안정 대책을 추진해 수확기의 쌀값이 80kg당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쌀을 안 남기고 제값받는 게 농정개혁의 기본 방향입니다. 우선 올해 전략작물 직불제를 통해 벼 재배 면적을 16,000헥타르 감축하는 대신 가루쌀과 논콩, 조사료를 재배하고 밥쌀용 벼 대신 가루쌀과 밀콩을 키우는 전문 생산 단지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가루쌀은 쌀과 달리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가루를 낼 수 있어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반만 논에 모내기 후에 기르게 되면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짧습니다. 일반 우리 밥쌀용 쌀보다 한 달 반 정도 시간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모작이 가능합니다. 또 식량 자급률을 현재 44.4%에서 2027년 55.5%로, 밀 자급률도 1.1%에서 8%로, 콩 역시 23.7%에서 43.5%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전략 작물인 밀 생산을 지난해 8,000헥타르에서 올해 2만 헥타르로, 2027년엔 4만 2천 헥타르로 늘리고 밀 공공비축 물량도 지난해 7,000톤에서 올해 2만 톤으로, 2027년엔 5만 톤으로 확대합니다. 이어 도시 인력을 농업으로 유입시키고 은퇴 농민의 농지를 우선 이양해 청년농 3만 명을 육성하고 온실 축사의 30%를 스마트 시설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의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이른바 1,000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양곡관리법 등 각종 현안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MZ세대 등 청년층 표심 잡기에는 뜻을 모은 건데요. 여야 정책위 의장의 발언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민석 정책위원장으로부터 저에게 공문이 왔습니다.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건이었습니다. 대학생 복지 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여야가 협력하자는 뜻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합니다. 민생을 살리는 생활 정치에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혹시 국민의힘에서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공식적으로 제안해 오면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 필요하다면은 국가와 농민을 위해서 밥 2공기 먹기라도 할 용의는 있지만은 우선은 모든 대학생 1,000원 아침밥 주기부터 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희 정책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중국발 스모그와 황사가 유입되면서 내일 전국의 대기질이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충남과 호남 지역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5시 현재 인천과 세종, 대전, 충남, 호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수준은 매우 나쁨입니다. 호남 일부 지역에선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후 한때 최고 세제곱미터당 268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갔습니다. 서울, 경기, 충북은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내일은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에 황사 영향까지 받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황사는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 전국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대전, 충남과 광주, 전남북 지역에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폐기물 소각장과 하수처리장 같은 공공사업장에선 배출 저감 조치가 실시됩니다. 또 건설 공사장에선 공사 시간을 조정하거나 살수차와 방진 덮개를 이용해 먼지가 과도하게 날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드론이나 이동 측정차를 활용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가능한 외출을 삼가고 외출할 땐 KF80 이상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 외출한 뒤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는 시간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취임 한 달도 안 돼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던 김기현 대표. 자, 당 지도부에 잇따른 실언에 사과하면서 기강 잡게 나섰습니다. 밥 한 공기 발언에 진위가 왜곡됐다면서 항변했던 조수진 최고위원도 오늘 고개를 숙였는데요. 발언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당 대표로서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스럽고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시각 이후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당원을 부끄럽게 만드는 언행에 대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헌 당규에 따라 당 대표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다 엄격하게 행사하겠습니다.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언행으로 무리를 빚은 사람에 대하여는 차후 자격 평가 시 벌점을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위어지, 경위어지, 어려움을 가중시킨 거다.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또 국민과 당원께 송구한 마음이 큽니다. 다만 발언의 미나 그리고 하고자 했던 것이 왜곡되지 않았길 바랍니다. 네, 김기현 대표가 최고위원들이 일단 그 발언 논란에 휩싸였었는데 여기에 이제 칼을 빼들었습니다. 당 대표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다 엄격하게 사용하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것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무리를 빚어서 발언으로 논란이 일으킨 분들이 최고위원들이잖아요. 네. 최고위원들은 또 선출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출직에 대해서 당대표 권한으로서 네. 뭐 임명권과 추천권 이런 것들 행사하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추천권이나 임명권은 대부분 당직자 임명을 할 수 있는 자리, 예. 이 당대표가 실제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최고위원으로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분들 스스로가 뭐 좀 더 어떤 결단을 하거나 어떤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당대표의 권한으로서 그걸 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이야기를 한 것은 이미 이제 김재원 최고나 이번에 조수진 최고나 일단 당 지도부 최고위원들에서의 실언 논란으로 불거진 만큼 앞으로 당에 대한 엄중한 기강을 좀 잡겠다. 당이 지금 너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과정에서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말 실수로 인해서 당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 관련된 최고위원들에 대한 어떤 징계나 어떤 신상의 변화를 강조하기보다는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세 분에 대해서는 경고만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거고 앞으로는 기강을 바로잡겠다. 그런 엄중한 경고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단호하게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 조금 전에 들은 그 발언 중에서 제일 겁나는 부분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사후 자격평가 시 벌점을 매기도록 하겠다. 이 부분 아닐까 싶어요. 뭐 공천 안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게 뭐 가장 결정적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김기현 대표의 이 체제가 지금 출범하자마자 흔들린 게 이게 정말로 개개인 최고위원들의 어떤 발언 때문에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부터 굉장히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여의도 국민의힘은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윤심을 등에 업고 된 당대표다 보니까 사람들이 김기현의 입을 보는 게 아니라 용산의 입을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안 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신 100%로 이렇게 선거를 해가지고 치르니까 그때는 굉장히 이게 다시 당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시 이게 지금 굉장히 좀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다시 세진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게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의 어떤 발언이고 태영호 의원이 4.3은 김일성의 지시를 받아서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징계할 수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자체가 우경화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을 징계를 할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예요, 사실은.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조수진 의원 발언은 이 징계감인가요? 그러니까 좀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건데 그 조수진 의원의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임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분은. 그렇게 실력이 부족한 분은. 왜 당대표가 임명을 해놓고 이걸 또 징계를 한 해 만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왜 그러냐면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군주는, 그러니까 정치인을 얘기하는 정치인은
두려움의 대상은 되더라도 경멸의 대상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마디로 조롱거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강력한 리더십을 해서 사람들을 조금 공포에 떨게 만들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딱 다 조롱거리입니다. 하나하나가. 조수진 의원 아침밥 뭐 한 공기 다 비우기 이게 얼마나 웃음거리가 됐습니까? 그래서 잘했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김기현 대표가 저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바뀔까? 개인적으로 좀 많이 회의적이에요. 지금 당이 최근에 좀 너무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이게 기강을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던지셨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 전체가 특히 김기현 대표 체제 하에서 지금의 출범 이후의 기간을 좀 돌이켜보고 점검할 기회는 분명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김기현 대표를 출범시킨 당원들의 뜻은 딱 하나였죠. 내년 총선은 대통령과 함께 치르고 대통령 얼굴로 치르고 대통령 책임하에 치른다는 것에 많은 당원들이 동의를 해준 겁니다. 그건 저는 100%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네. 현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 임기 초반에 중간 평가 성격의 총선을 내년에 치르는 만큼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대통령 책임하에 치르는 것은 뭐 당연한 현실적인 저는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정 일체만 강조하면서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거나 대통령만 해바라기처럼 의지하거나 대통령에 끌려다니거나 또는 대통령의 모든 리스크를 당이 다 쳐다보고만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은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주도하에 대통령 책임하에 치르는 건 맞지만 대통령에게 어떤 지지율 하락의 징후가 보이면 당이 버퍼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완충작용을 먼저 해서 미리 그걸 감지해서 민심의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 미리 감지해서 당에서 그걸 흡수하거나 완충을 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당이 안 보인다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당의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을 좀 견인해내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전혀 못하고 무조건 대통령 어떤 바라보기만 할 경우에는 대통령 지지율에 당의 운명이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저는 김준일 에디터 말씀에 좀 동의하는 게 뭐냐면 총선이 지금 1년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사실은 총선 전략이라는 큰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김기현 대표에서는 내년 총선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겠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더 우양우 할 것인가 아니면 더 중도 확장성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공천의 혁신은 어떤 방향을 할 것인가 새로운 인물을 어떻게 영입할 것인가 진짜 그야말로 총선을 앞두고 해야 될 굵직굵직한 고민의 지점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당의 정체성과 당의 노선 이게 이제 지금 김지원 최고의 논란이 됐던 것도 결국 정광훈 목사 이야기고 5.18 이야기고 4.3 이야기 아닙니까? 그건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을 앞세워서 총선을 치르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당의 총선의 정체성을 어떤 방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 먼저 회의를 하고 결론을 내리고 그 방향 하에서 당이 일사불란하게 가는 게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중도 확장성의 당의 정체성을 시급히 확장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히 확장하는 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것입니다. 그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으로 합당한 다음에 총선에서 참패했잖아요. 참패한 다음에 비대위가 들어섰죠. 김종인 비대위였는데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 했습니다만 기억나는 건 몇 가지 없어요. 딱 하나. 전직 대통령 사과하고 광주에 가서 무릎 사과하면서 5.18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이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하게 사과의 역사적인 청산을 했고요. 또 하나는 호남을 향한 끊임없는 서진 정책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강 정책을 수정을 해서 약자와의 동행, 기본소득 이런 복지와 어떤 따뜻한 보수 이미지를 계속 확충했거든요. 그때로 다시 좀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이 중도 쪽으로 많이 진전을 했고 그 국민의힘의 이미지 하에서 새로 영입된 윤석열 후보가 당의 대선 후보가 됐을 때 대통령 선거까지는 아시다시피 지금 여론조사 분석에 나옵니다만 대통령 선거까지는 중도층 중에 상당수가 국민의힘을 지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우리 당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중도층이 거의 민주당에 많이 흡수되고 국민의힘으로 오는 중도층은 굉장히 수가 급감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지금 시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중도층의 수구력 있는 좀 정체성부터 좀 확립해야 된다 말씀이신데 오늘 김기현 대표가 깜짝 카드 하나를 던졌습니다. 의원 정수를 축소하자. 최소 30석 이상 구체적인 숫자까지 좀 꺼냈거든요. 배경이 뭘까요? 뭐 지금 현재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여러 논란에서 좀 탈출을 하고 우리가 개혁의 이니셔티브를 쥐겠다 뭐 이런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조금 실망했는데 실망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게으르다. 이게 20년 동안 정당들이 특히 우리가 개혁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의원 정수 줄이겠습니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안 줄여요.
말만 그렇게 꺼내놓고. 그게 이제 게으르다라는, 옛날에 안철수 후보는 처음에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300명에서 100명으로 줄이겠다고 했거든요. 욕 엄청 먹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굉장히 포퓰리즘적이에요. 그러니까 왜 줄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게 맥락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이거가 그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해 30명을 줄인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게으른 게 문제고, 두 번째는 그럼 기득권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국회의원의 기득권이 뭐가 있나요?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그리고 이를테면은 뭐 9명이나 되는 직원들, 그렇다면 또 하나는 뭐 급여, 뭐 1억 4천만 원 정도는 급여.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보수를 동결한다든지 탁감한다든지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이런 거를 없애겠다고 한다든지 이런 게 개혁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 가장 사람들이 실망한 이유는 양당이 무한 정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주의가 고착화되고 있고, 예를 들면은 그리고 당 지도부에 공천에 줄 서게 하고 있고, 국민의 바라보기보다는 그렇게 당 지도부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럼 뭘 할 것이냐. 저는 국회의원 숫자 줄여도 된다고 봅니다. 줄이는 대신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하겠다까지 같이 나와줘야죠. 그러니까 지금의 소선거구제가, 그리고 지역주의에 기반한 소선거구제가 지금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럼 권역별 비례대표제하고 아니면은 뭐 대선거구제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고치고 국회의원 숫자만 줄이겠다? 그러면 대구에서 영남에서 줄일 수 있나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꺼낸 거예요, 사실은. 이거 하나만 이렇게는 안 된다. 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신데. 자, 한국갤럽이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표본 오차는 95%의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요. 국민 57%는 의원 정수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김기현 대표도 이걸 가져왔는데, 국민들은 국회의원 수 줄여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아요. 저도 이제 정치학자입니다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정수가 다른 국가에 비교해보면 적게도 평가될 수 있고 많게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회의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 국민들의 인식 속에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없다. 놀고 먹는 정상배에 불과하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압도적이죠. 왜냐하면 여야 모여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고 극단적인 양극화의 진영 싸움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회가 과연 생산적인 활동하는 게 뭐가 있느냐라는 그런 부정적 인식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여론의 그 반대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치학자 내부에서 토론을 해보면 의원 정수를 늘린다는 쪽도 상당히 많은 의견이 나옵니다. 이제 그것을 근데 국민 여론을 넘어가기 어렵다는 것은 문제는 정수를 늘리느냐 줄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사실은 파퓰리즘적인 성격도 있고 또 정치학적인 내부의 학술적 논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부정적인 정치인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희석하고 불식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정수를 늘리네 줄이네 이것만 가지고 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제 전원회의를 열어가지고 여야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선거법에 대한 개정에 대해서 논의를 할 텐데 여기서 그러면 선거법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이른바 이제 선거제도라는 것은 유권자로서의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얼마나 많이 반영할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런 비례성과 대표성의 원칙이라는 것을 가장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를 토론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국회의원 정수 문제도 있고 비례를 늘리는지 줄이는지 아니면 지역구를 소선거구를 할지 중대선거구를 할지 복합 혼합선거구를 할지 아니면 정당 명부식도 병립형으로 할지 연동형으로 할지 다양한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런 논의들을 할 때 국민들에게 먼저 납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가 더 이상은 이렇게 소모적이고 정쟁에 일삼는 게 아니라 생산적이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나서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오늘 대표가 최소 30석 이상 줄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게 당 내부에서 좀 공유가 된 겁니까? 저는 아마 검토는 내부적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이제 외부적으로 오늘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특히나 전원회의를 앞두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치열한 토론을 할 텐데 전원회의에 올려져 있는 세 가지 안은 다 국회의원 정수는 그대로 동결하는 걸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30석을 줄인다는 건 굉장히 큰 규모인데 아마도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례대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을 좀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대표제가 조금 더
좀 이상하게 된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꼼수 방식으로 여야 정당이 다 유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유성정당에서 비례대표 선출이나 선정 방식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됐다는 네. 평가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비례대표에 대한 부정적 평가 속에서 그리고 이 비례대표라는 것이 과연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의 국력과 국격, 민주주의 수준 속에서 직능과 무슨 이 영역을 대표한다는 비례대표가 꼭 그렇게 필요할까? 네. 유럽식의 정말 명실상부한 비례대표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논의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지금과 같은 과거 유신 시대와 같은 비례대표 제도를 조금 줄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아마 국민의힘 내부의 논의를 좀 반영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뭐 민주당뿐 아니라 뭐 정의당은 증원을 얘기를 했으니까요. 당연히 반대를 하고 있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세비는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세비를 좀 1인이 받는 세비를 줄여서라도 정원을 좀 늘리는 건 어떻게니까 너무 복잡한 변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안까지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주 전원이 시작되면 뭔가 합의점을 좀 찾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합의점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생각하는 정치 개혁의 방향성이 다 다릅니다.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양당제를 다당제로 바꿔야 되는 거를 정치 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역주의를 완화를 하는 거를 뭐 다당제까지 갈 필요 없고 지역주의만 완화하자.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나오고 영남에서도 민주당 나오게만 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각각의 이제 아이디어가 달라요. 근데 저는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김은식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정치적 효능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내 손으로 직접 뽑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례대표에 대한 불신이 있는데 실제 비례대표들이 일을 더 못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게 개방형으로 하자, 명부를. 개방형이 뭐냐면은 비례대표를 정당에서 전하는 게 아니라 아예 출마를 하는 거예요. 권역별로. 그래서 그 사람을 투표를 하면은 그 사람과 다른 후보들이 받은 그 정당이 받은 거를 다 합산해 가지고 여기에 의석수가 배분이 되고 순서대로 이렇게 나눠주는 뭐 이런 식으로 하자. 그러니까 개방형 명부로 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아이디어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그 젊은 정치인들 모임인 2050이 있습니다. 정치개혁 2050 이런 데서는 이탄희 의원이 대표적인데 이거를 국회의원들이 정하지 말자.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결정을 하고 국회의원들은 따르기로 서약을 하자. 왜냐하면 본인들 그 지역구 이런 거 없애는 거 했을 때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까지 좀 전향적으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완전 좀 바꾸자. 좀 진짜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 당을 위해서 당대표를 위해서 줄 서는 이런 정치인들이 없어지게 하는 방법이 문제를 좀 대안을 내놓을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바뀔 수 있을지 주목해서 보도록 하고요. 자,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단 논란 속에 이제 오늘 일본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예상대로 현지에 있는 국회의원, 도쿄전력 관계자 면담을 못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예상됐던 거죠. 예상됐던 거고 그래서 뭐 그 국회의원 그 민주당 의원분들도 처음에는 좀 의혹을 가지고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좀 자랑처럼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이 분야에 있어서 거의 준 전문가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2019년 11월에 7박 8일 동안 후쿠시마로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방사능을 측정을 했고요. 차에다가 그 방사능 측정기를 달아가지고 후쿠시마 전역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맵을 그렸어요. 방사능 맵을 그려가지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지역 주민들 다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15개를 썼어요. 그러니까 좀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다라고 좀 인정해 주시고 김준일 대표한테 좀 내용을 공유받았으면 훨씬 편했을 텐데. 제가 썼던 거를 넘어서지 못할 겁니다. 아마 가셨던 거. 왜냐면은 그러니까 도쿄전력에서는 원래 조금 이런 거 안 만나줘요. 안 만나주고 일본 의원들도 지금 불편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양이원영 의원이나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압박이 돼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이걸로 협상을 해라. 우리의 이런 불편해하는 뜻을 충분히 전달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거에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태도가 굉장히 모호해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수산물은 수입 안 하겠다. 그건 뭐 저는 그 진정성까지 알겠는데 후쿠시마의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태도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방류를 인정하겠다라는 거야, 안 하겠다라는 거야. 만약 안 한다라면 한국 전문가를 파견하겠다라는 거야, IAEA 거를 받아들인다라는 거야, 뭐 거기에 전문가를 파견하겠다라는 거야. 이거 입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제 진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7박 8일 동안 가서
기사를 15개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뭐 제가 혼자 간 건 아니고 팀으로 가서 썼습니다. 예. 그럼 거기서 이렇게 취재를 해보시니까 가장 문제가 뭐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를 기억하시면 2011년이었나요? 그때 이 폭발을 했잖아요. 폭발을 하고 그 이제 잔해, 그러니까 데브리라고 하는데 그 핵 연료 잔해가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게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식혀야 되니까 지금도 물을 붓고 있습니다. 하루에 그렇게 오염수가 나오는 게 100톤이에요. 적게는 100톤, 많으면 180톤이 나와서 지금까지 누적된 게 131억 톤이에요. 이거를 지금 바다에 버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알프스라고 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라는 게 ALPS인데 알프스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각종의 핵물질들을 반감기를 거치거나 없애가지고 이게 안전하게 되고 방류를 했다라는 건데, 먼저 이 다핵종 제거 시설 알프스에 대해서 정말로 이게 믿을만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못 해봤어요. 일본은 믿을만하다고 하는데 다 없앴다라고 하는데, 두 번째는 여기에는 삼중수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희석이 됐을 때 얼마나 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한 바퀴 돌았을 때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게 얼마나 이제 되는 것이냐, 이거가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야, 이 정도 태평양이면 다 희석돼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이거는 좀 위험하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정부가 입장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모호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우리 정부는 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어쨌든 민주당은 방문 자체가 실익이 있다, 일본에 압박이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입장이 모호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부 입장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IAEA의 그 검증 기준 그 부분이 일단 우선이고요. 지금 IAEA가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뉴스에 좀 나왔습니다만 중간 보고서 같은 걸 지금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 또 납득할 만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일단 오염수 방류 감시 체계는 신뢰할 만하다. 포괄적으로 신뢰한다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몇 가지 또 검증이 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점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른 또 중간 보고서 나올 거고 최종 보고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IAEA라고 하는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의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위험성 문제를 얼마나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지켜본다는 거고요. 거기에 검증단이 있는데 검증단에 한국 전문가가 들어가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게 관철되지 않는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장 높은 수준의 일부에 대한 요구는 우리 한국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검증단을 받아라라는 것을 공식적으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정부의 입장은 명확히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의원들이 가서 저렇게 우리 국민들 입장을 대신해서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 문제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안전 문제로 좀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좀 항의하는 차원에서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일본을 압박하는 중요한 저는 요소는 된다고 봐요. 그게 바로 이제 초당파적인 외교 협력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맥락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저것이 마치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가가지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마치 굴욕적인 자세를 했는데 굴욕적인 자세의 격가지로서 나온 후쿠시마 방류를 대통령이 다 승인해버린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일본에 확인되지 않은 언론의 보도를 빌미 삼아서 간 것이기 때문에 정치 공세로부터 시작된 측면이 강하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러면 진작부터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이야기는 금년 초부터 있었던 겁니다. 이미 방류를 계획을 발표했어요. IAEA는 그 검토를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그때부터 그러면 야당이 저런 자세로 이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정부를 대신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요구하겠다. 그럼 정부가 그 지렛대로 이용해서 더 말할 수가 있었죠. 그때는 잠잠하고 말 한마디 않다가 갑자기 저렇게 그 일본에 가가지고 도쿄 전력을 간다, 또 일본 의원을 만나서 항의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다분히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찬 한일 정상회담을 깎아내리는 의도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문제니까 정부가 뭐 한 차례 설명을 했어도 국민이 또 불안해하면 여러 차례라도 또 설명을 하고 기준도 좀 마련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이. 30초만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시죠. 저는 김근식 교수님의 지적이 맞는데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은 사실은 이게 문재인 정부 때부터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국무조정실 산하에 TF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를 했어요. 왜 일본이 방류하겠다고 계획을 짜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그러니까 일본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지금 말해봤자 안 먹힌다라고 했던 게 그때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비공식적인 얘기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일본하고 관계가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졌으니까 더 오히려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넘길 텐데 오늘 아마 많이 본 뉴스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SNS에 선친의 묘소가 훼손됐다, 흑주술 뭐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이제 글을 올렸었는데 당시에 이거 뭐 굉장히 반인륜적인 일이다, 그래서 여야 막론하고 막 비판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반전이 있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사실 어제의 최대 코미디는 이제 밥 한 공기 비우기였다면은 오늘 이거는 이 흑주술 얘기인데, 그러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그 이재명 대표의 부친의 묘소가 훼손됐다라고 저렇게 올렸는데 알고 보니까 이재명 대표 일가의 종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에서 문중에서 그때 대선에서 진 것이 어떤 뭐 기가 허해서 그런 거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기에 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저게 생명 기라면서요, 저 마지막이. 저 글자가 마지막 기자가 살자인 줄 알고, 저기를 살자인 줄 알고 그때 뭐 흑주술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저게 검증을 거쳐봤더니 기더라고요. 생명기. 그래서 그거를 해줬다라는 건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를 왜 몰래 하시고 이재명 대표한테 말을 하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거 했다라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또 그거를 가지고 저는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분노는 이해를 합니다. 부모 묘소로 저렇게 누가 파헤쳤다라고 하면 화가 나고 뭐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이해를 하는데 저게 자세히 안 보면 정말 훼손된 것 같이 보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저 문중의 분들이 만약에 다음에 뭐 대통령이라도 이재명이 되면 야 그거 우리가 해가지고 너 된 거야 뭐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신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문중 분들이 잘못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약간 코미디 같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문중이 잘 되라고 기를 보충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생명기 한자를 직접 묻었다는 이모 씨, 자,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하순경인데. 그 정치인분들은 몇 분 정도 나오셨던가요? 여기서 두 사람 왔어요. 안동서 같이 합류했어. 하나를 좋은 뜻을 한 건데 오해가 돼가지고 순전히 도와드리고 싶어서 한 건데 뭐 이렇게 확산돼서 얘기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한 얘기들. 글자 나온 대로예요. 그 생명기라고 제청해져 있겠는데 그 써진 그대로 뜻이에요. 평소에 내가 상표 등록을 받은 거거든요. 지금 경찰이 전담 수사팀까지 꾸려서 이제 경위 파악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당황해서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자, 이분이 그 풍수지리를 하는 직관이기도 하고요. 고려청자를 빚고 후학도 양성하는 좀 무형문화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지적을 해주셨지만 아무리 문중이라지만 연락은 하고 했어야 되지 않을까? 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이제 연락이 서로 되지 않아서 이재명 대표가 사전에 몰랐다는 게 이제 문제 발단인 것 같은데요. 근데 겨냥한 세력이 있었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라고 제가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이 정쟁의 도구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 각을 세웠던 것들은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비슷한 사례가 옛날에 있지 않았습니까? 추미애 당대표 시절에 2018년에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만든다고 했을 때 계속 그 부분을 비난하는 댓글이 달리니까 이 부분이 수상해서 추미애 대표가 경찰에 고발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결국 드루킹인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가 너무 극단화되고 양쪽으로 갈려서 정쟁화하다 보면 자기 편인지 남의 편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눈앞에 있는 이슈만 생기면 상대방을 비난하는데 그냥 열렬 제쳐놓고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저는 제가 볼 때 가장 우스꽝스러운 결론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뭐 여든 야든 상대방에 대한 비판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비판을 하는 그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에 대해서는 좀 더 차분하게 체크해보고 확인해보고 확인하는 그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분 중에서 수사 후에 돌을 빼내서 이재명 대표 부모 묘소 기가 다시 빠졌다. 생명기 돌을 다시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걸 보니까 악의는 없어 보이세요. 자, 이재명 대표가 선처를 요청했다. 자, 이런 소식도 전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 정치인의 부모 묘 테러가 굉장히 유구한 역사가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조부의 묘에서도 그때 막 무덤을 파헤쳤네 이런 논란이 한번 있었고요. 후보 시절이죠. 그리고 1999년에는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의
부친묘가 테러를 당했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2019년에는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말뚝을 박았 쇠 말뚝을 박았네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김대중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전례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테러가 누군가 반대 진영에서 한 게 아니냐 의심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나왔으면은 선처를 하는 것도 그러고 근데 대한민국에 이렇게 주술을 믿는 분들이 많은지 사실 대통령실도 천공이네 건진이네 이런 얘기 나오고 야당 대표는 무슨 야당에서 주장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주장하는 거고 이쪽에서는 무슨 생명기네 이런 게 좀 대한민국 국격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해프닝성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자, 국회에서 문자 메시지 조심하자 이 얘기 계속하는데요. 계속 포착이 됩니다. 이번에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웅래 의원인데요. 본회의장에서 사건 담당 판사를 동료 의원들 또 보좌관들에게 수소문하는 그 문자가 포착이 됐어요. 물론 이제 그 일반적인 피고인 입장에서 재판을 앞두고 자신의 어떤 형량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서 당연히 유능한 변호인을 찾는 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사하고 조금 더 친밀감이 있거나 연관이 있는 사람을 그래도 아무래도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일반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저는 노웅래 의원의 저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는 그것들을 저게 포착된 장소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하고 있는데 저 문자가 포착이 된 거예요. 그건 제가 지금 노웅래 의원의 다선 의원으로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피고인으로서 일단 기소가 돼 있고 피고로 지금 기소된 내용도 좋은 내용이 아니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또 뇌물죄로 기소된 거 아닙니까? 자숙해도 모자랄 상황인데 본회의장에서 뻔히 대정부질을 하고 있는 공식적인 국회의원의 활동 시간에 저걸 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고요. 두 번째로는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노웅래 의원이 신상 발언이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억울하다. 정치검찰의 희생양이다. 내가 결백을 입증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 호소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 저는 당당하게 사실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법정에서 당당하게 저는 입증해내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판사하고 친분 있는 사람, 판사 잘하는 사람 이걸 찾는 건 제가 볼 때 제 그냥 느낌입니다만 그런 걸 찾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정한 상태에서 좀 양형에 유리하거나 아니면 판사에게 조금 더 좀 우호적인 판결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본회의장에서 신상 발언에서 자기가 결백하다고 주장했던 노웅래 의원의 본래 취지와는 좀 입장이 다른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 장소와 시간이 좀 문제가 된 것 같고요. 변호인으로요. 임성근 변호사가 선임이 됐다고 하는데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임성근 부장판사 예전에 민주당에서 그 탄핵을 하려고 했던 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코미디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비판적으로 좀 더 김은식 교수님보다 비판적으로 보는 게 이게 결국은 담당 판사를 물어본 거는 좀 추론을 하자면은 이 판사랑 잘 아는 변호사를 좀 선임해 보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성향도 분석하지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맨날 사법개혁 얘기, 검찰개혁 얘기하고 정관예우 지금 이거 없애야 되고 심지어는 검찰들 1년 있다가 출마를 할 수 있게 법까지 지금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버젓이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것도 그러고 아니 국회에서 문자 가지고 얼마나 많았습니까? 권성동 체리따봉, 이재명 전쟁이다. 그래서 이 기타 등등 이 많은 사례가 있는데 왜 이렇게 부주의하죠? 저렇게? 그러니까 대놓고 저렇게 하는 게 경각심이 없구나. 그러니까 구속을 피했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건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알려졌으면은 판사가 아마 열받았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 담당 판사가. 그래서 만약에 죄가 입증이 되면은 법정 구속될 것 같아요. 노웅래 의원 제가 보기에는. 판사들을 불이익이 오히려 판사들을 만만하게 보는구나 지금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당이든 좀 이런 거 의정 활동에 좀 집중해 주시고 저런 거는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좀 몰래 하십시오. 제발. 걸리지 말고. 출입하는 기자들이 의원들 핸드폰 계속 주시하고 있을 테니까요. 자, 어쨌든 논란이 된 노웅래 의원의 그 문자 메시지 포착 얘기까지 다뤄봤고요. 어제 전국 9개 선거구에서 4.5 재보궐선거가 마무리됐는데요. 자, 유일한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전주 을 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강 당선인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전주 시민들이 윤석열 정부 심판하라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신 선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더해서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철새 정치도 함께 심판해 주신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전주 시민들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진보당 강성희 후보 거의 뭐 40% 가까운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진보당 해산 선고를 받았었던 통진당이 어떻게 보면은 후신 정당인데 지금 국회에 입성을 했어요. 그렇죠. 의의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전주 을 선거에서의 진보당 후보의 당선은 양당 정치에 대한 일정 정도의 좀 그 불만이 예. 일단 제3의 정당으로 이제 투영된 것 같은데요. 전주라고 하면 일단 호남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텃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 성향의 후보가 결국 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확산이 되면서 호남에서의 민주당에 대한 불만, 우려, 걱정이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여론조사 추이가 있는데 그것들을 반영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할 말이 없는 게 국민의힘이 내세운 후보도 역시 지난 6일 지방선거에 나왔던 동일한 후보입니다만 그때 얻었던 득표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득표를 가져왔기 때문에 예. 그 1년 사이에 우리 국민의힘도 호남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이탈이 좀 있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러나 이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 여당, 그다음에 민주당 제1야당도 반성을 해야 되는 대목이 있지만 진보당 후보가 몇 년 만에 다시 국회 입성했다는 것은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도 있습니다만 이게 정의당과 당시 통합진보당이 이제 분열되면서 떨어져 나왔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강제 해산됐던 통진당의 그 주류의 세력들은 사실은 민중당을 거쳐서 지금 진보당으로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보당의 정체성, 그리고 진보당의 노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정당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최근에 이른바 간첩단 사건과 관련했을 때 그 지금 저 진보당의 저분은 아닙니다만 예. 진보당의 간부들과 연관돼 있다는 일부 확인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보당이 이번에 당선을 축하하긴 합니다만 과거에 통합진보당이 갖고 있었던 친북적인 그리고 반체제적인 성향이 지금도 남아있는지 국민들은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분명히 좀 저는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국민의힘 성적표를 보면 말씀하셨지만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지역에서 15% 정도 얻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8% 딱 반토막이 난 건데 자, 그런데요. 하나 궁금한 게 전주 당협위원장이 정운천 전 의원인데요. 정운천 전 의원 책임론이 불거졌어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원래 뭐 일반적으로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하죠. 그리고 정운천 의원도 출마를 한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본인이 이제 번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출마 안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그 누구였죠? 김경민 후보가 이제 나온 거고 8%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정운천 후보가 적극적으로 김경민 후보를 돕지 않았다 이런 이제 의혹이 좀 제기된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그 원인을 이제 정운천에게 이제 찾는 건데 글쎄요 지금 정운천에게 찾을 일인가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당의 우경화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중도에서도 뭐 민심을 많이 잃었다라는 게 여론조사 지표에도 나오고 또 하나는 뭐 5.18 관련해서 김재원 최고위원 뭐 크게는 4.3 예. 김일성의 지시를 받았네 4.3이 이런 역사적으로 완전히 틀린 이런 얘기까지 막 하는 거 자체가 어떤 지금 당의 난맥상 지금 이번 선거 결과를 보여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가지고 그 정운천 징계하면은 그러면 다음에는 당 지지율 올라가서 다음 총선에는 여기서 이기거나 선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뭐 내부 정확하게 사정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징계부터 얘기 나온 게 좀 너무 섣부르고 이거 책임 떠넘기기 하는 것 같다 이런 이미 좀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단을 좀 잘못하고 있다 얘기해 주셨는데 자, 텃밭인 울산에서 교육감 선거와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패배했거든요. 이게 네. 김기현 대표의 지역구인데 정말 뼈아픈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에서 5등을 했고요. 우리 국민의힘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6명 중에 5등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때 득표율보다 거의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호남의 민심의 이탈이라는 부분이 뼈아프게 다가오고요. 예.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이라는 우리 당의 텃밭에서 교육감 선거가 졌을 뿐만 아니라 김기현 후보 지역구 옆 지역구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울산에서 일단 기초의원 선거입니다만 졌습니다. 그런 걸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가장 든든한 배경으로 생각하는 요 영남 지역에서도 상당한 민심의 이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마 이번에 보여주는 저런 경고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위원들이 잇따른 실언, 그다음에 이번에 이 재보궐선거에서의 참패, 그리고
내년 1년밖에 남지 않은 총선을 두고 전략 부재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다시 한번 좀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이켜 보면서 총선 전략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중심으로 치른 내년 총선에 대해서 당이 해야 될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좀 돌이켜보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예, 오늘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김기현 대표가 청주에서는 이겼다 이렇게 짧게 말하고 자리를 떴는데 뭐 체면을 유지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준석 대표가 자, 이 정도면 이제 강남도 안심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이 정도로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지금 당장 선거 내일 치르면요, 제가 보기에는 강남도 안심하기 힘들 정도예요. 제가 보기엔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국민의힘 좀 심각하게 느껴야 되고, 울산 남구가 어떤 데인지를 좀 알아요. 여기는 지금 보수 분열도 없었고 1대1로 붙었는데 지금 진 거잖아요. 자, 울산 북구랑 울산 동구는 여기는 노동조합이 있어서 성향이 강해서 국회의원이나 이를테면은 뭐 지역 의원도 많이 나오는데, 남구는 울산에서 강남 같은 데예요, 여기가. 그런데도 졌다란 말이에요. 1대1로 붙어서 졌다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함을 지금 느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위기 탈출구는 당에서 찾아야 되지만은 이거를 가지고 지금 너무 아니야. 예전에 사실은 재보궐 선거 지면은 당대표가 물러났거든요.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홍준표 당대표가 그때 디도스 사건이 있을 때 보궐선거 진 다음에 당대표도 사퇴했어요. 사실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이거 뭐 사퇴 못 시키는 거지, 사퇴를 할 정도로 심각한 성적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여당의 빨간불은 맞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저도 지역을 다지고 지역에서 뛰고 있습니다만 결국 중앙당에서 잘해야 되고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사실은 기본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체적으로 이러저러한 지금 경고등이 켜져 있다고 생각하면 당 지도부에서는 지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아직 시간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올바른 노선, 올바른 총선 전략, 올바른 당정 관계, 올바른 당내 혁신의 방안들, 올바른 당의 정체성,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하면 충분히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말 미국 국빈 방문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동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국회의원들이 동행한다면서 국익을 위해 미 의회와 조야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특별수행원에는 야당 의원도 포함된다면서 한미 우호 차원에서 일익을 담당하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순방은 수출로 국가 경제를 이롭게 하는 경제 안보가 초점이라며 경제인 동행 가능성에도 무게를 실었습니다. 국제박람회 기구 BIE 실사단 현장 실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부산으로 향해 17개 시도 지자체장을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는 대한민국의 일이라며 중앙과 지방의 원팀 총력을 강조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국제박람회기구 BIE 실사단의 현장 실사 마지막 날,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습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역량을 보여주고 유치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한덕수 총리와 주요 부처 장관, 17개 시도 지자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부산만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일이고 모든 시도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국제 네트워크와 교섭 채널을 적극 활용해 171개 BIE 회원국 마음을 사로잡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세계박람회 유치가 지역 균형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이 홍보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회를 다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실사단과 환담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해 부산 엑스포를 향한 적극적인 유치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3일 청와대 상춘제로 실사단을 초대해 비공개 만찬을 한 데 이어 두 번째 만남입니다. 부산 엑스포 우리 실사단 여러분 가능한 한 우리가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기시기 바라고.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범국가적 원팀 총력 지원 회의라며 대통령의 뜻과 유치 열망이 실사단에 전달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기원하는 불꽃쇼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반부터 1시간 반가량 진행된 불꽃쇼에는 시민과 관람객 100만여 명이 자리했고 세계 엑스포 실사단도 함께 지켜봤습니다. 주최 측은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글을 불꽃으로 준비하는 등 시민의 열망과 의지를 실사단에게 보여주는 불꽃쇼를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4.5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국민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복합 위기를 맞은 집권 2년차 민심을 면밀하게 살피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재보선에서 울산 교육감 선거와 기초의원 선거에서 지면서 당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분기 전기와 가스요금 결정을 한 차례 미뤘던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간담회를 열고 다시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지난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한전과 가스공사에 강력한 자구책 마련을 요구했었는데요. 오늘 간담회에 보고된 내용은 2달 전 자구책의 재탕 수준에 그쳤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전기, 가스요금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다시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시기와 인상폭은 서민 생활 안정과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 등을 두루 살펴 결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너지 요금 정상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금의 조정 폭과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조금 더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당정은 요금 인상을 하더라도 한전과 가스공사의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한전이 그동안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었고 그런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한 후에 국민들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설득하는 것이 도리다라고. 이에 맞춰 두 기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비핵심 자산 매각과 고강도 긴축 경영 등을 통해 14조 원씩을 자체 절감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한전과 가스공사의 대책 이미 2달 전에 공식 발표된 내용이었습니다. 한전은 지난 2월 3일 14조 3천억 원 등 그룹사와 모두 20조 원 규모의 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고 가스공사도 이미 같은 달 22일 14조 원 규모의 전방위적인 자구 노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냈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초유의 고물가로 국민 부담이 쌓여가는 상황에 더 큰 노력을 보여달라는 집권 여당의 요구에도 별다른 추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잖아도 전기 가스비 인상으로 인한 여론 악화를 걱정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 정도로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 고민해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정도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인지를 깊이 더 고민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뼈와 살을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민생 안정에 사실상 모든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전기 가스비 인상에 대한 묘수를 찾는 것은 물론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카카오의 SM 엔터테인먼트 지분 매입 과정에서 불거졌던 시세 조정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과 함께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특사경은 오늘 경기도 분당구에 있는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금감원과 검찰은 하이브가 SM 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 매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카카오 측이 인위적인 주가 관여 행위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올해 피해가 가장 컸던 충남 홍성 산불이 사흘 만에 꺼지고 나자 화마에 휩쓸렸던 이 삶의 터전이 처참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행히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돼 국가 지원을 조금은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충분한 지원이 아니어서 추가적인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온갖 자재들이 깨진 채 널려 있고 거대한 나무 기둥도 새카맣게 타 있습니다. 마당에 있던 장독대며 농기계며 모조리 불에 타버렸습니다. 불이 꺼진 지 이틀이 지났지만 무너져 내린 목조 건물 잔해 속에서는 계속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집이 타버려 갈 곳 없는 주민들은 대피소에서 쪽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형편입니다. 우리가 식구들끼리 묻히우니까 하루속히 좀 빨리 치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성군에서만 산불로 주택, 축사 등 시설 170여 곳이 불에 타 이재민 46명이 발생했고 가축 8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다행히 정부가 최근 산불 피해에 관한 10개 시군구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복구비를 지원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울진 삼척 산불 때와 마찬가지로 집이 모두 탔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4천만 원이 채 안 될 전망입니다. 우리 지역은 농촌 지역이라서 농기계라든지 농자재가 많이 소실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원 기준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 지역 자치단체들은 임시 주거지 마련과 이재민 돕기 모금 활동 등 추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성금 모금 계좌를 틀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부족한 이런 부분들은 이 성금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잿더미로 변한 삶의 터전 앞에서 피해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현실은 너무나 참담하고 가혹해 보였습니다. 갈아입을 옷도 신발도 또 농사짓는 농기계도 한 가지도 남아있는 게 없어서 재난을 어떻게 이겨나갈지 해결해 나갈지 막막할 뿐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감기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이나 몸살 기운이 나아진 뒤에도 기침과 가래 증상은 오래가는 목감기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진료를 접수하고 기다리는 환자로 붐비는 이비인후과입니다. 상당수는 감기에 걸려 찾아온 환자들입니다. 겨울 잘했는데 이번에 감기가 들어서 목이 잠겼어요. 따끔따끔. 뜨끔뜨끔 아프죠. 침 생기기 힘들고. 실제로 감기 환자는 최근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전국 220개 의료기관을 표본 감시한 결과 지난달 넷째 주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 감염증으로 입원한 환자는 1,500명에 육박했습니다. 지난달 첫째 주 800명이던 것과 비교하면 개학한 뒤 3주 동안 1.8배나 많아졌습니다. 지난달 넷째 주의 환자 수를 과거 3년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어도 6배, 많게는 무려 11배나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강력한 방역 조치가 오히려 여러 바이러스에 노출되며 자연스럽게 면역력을 얻는 과정을 차단한 점이 최근의 감기 유행을 키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최근엔 열이 떨어지고 몸살이 나아지더라도 기침과 가래 증상은 오래가는 목감기가 유행입니다. 기온 변화가 큰 환절기에다 건조하고 미세먼지까지 많은 시기라 감기로 약해진 목에 2차 감염이 일어나기 쉬운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통증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이제 목에 이물감이 있어요. 불편해요. 삼킬 때 불편해요. 기침 가래가 심해요. 특히 잘 때 기침을 많이 해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아마도 바이러스성 감기 이런 질환보다는 2차 감염이 되면서 세균성 염증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의심이 되고 감기를 예방하려면 가습기 등으로 실내 습도를 40% 이상으로 조절하고 외부에선 마스크를 쓰면 호흡기의 습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열이 떨어져도 기침이 계속된다면 병원에서 2차 감염인지 아니면 다른 질환인지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최근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 예방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가 일어나면 학생과 교사, 학부모에게 알리는 긴급 알림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또한 서울 대치동과 목동, 중계동과 창동 등 학원 밀집 지역 4곳에서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 예방 순찰 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일 예정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대책 마련에 나섰던 경찰이 지금까지 개선책을 모아 시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에서 인파관리 시범훈련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군중 밀집과 군중 유체화, 군중 충돌 등 사람이 몰리는 정도에 따라 단계를 나눈 뒤 단계별 경찰 조치를 직접 선보였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을 주도한 양국 협상 대표가 개인의 청구권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점이 외교 문서로 공개됐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배상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됐다.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해온 주장입니다. 그러나 30여 년 만에 공개된 외교부 문서에선 이와 상반된 증언이 나왔습니다. 때는 1991년 8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후 보상국제 포럼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행사에는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었던 민충식 전 수석이 참석했습니다. 민 전 수석은 이 자리에서 개인의 청구권이 정부 간에 해결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남는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당시 교섭대표 간에도 이 협정은 정부 간 해결을 의미하며 개인의 권리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데 암묵적인 인식의 일치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청구권 협정 당시 일본 외무장관이었던 시이나 S사부로도 같은 견해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 전 수석의 발언은 주일 대사관이 포럼 참석자들의 발언을 정리해 정부에 보고한 대외비 문건을 통해 드러났는데 한일 모두 지금의 인식과는 다른 점이 눈에 띕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는 1992년 11월 노태우 대통령이 일본 교토를 당일 방문하게 된 경위도 담겼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 과거사 현안으로 처음 떠오르자 서해 사업이란 이름 아래 일본 측과 비밀리에 방위를 조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교 정상화 이후 한일 정상 간의 격식을 차리지 않은 최초 회동으로 이후 김영삼 정부 때인 1993년 8월 일본군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처음 인정한 고노다마가 발표됐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영화 모가디슈로 유명해진 1991년 이 소말리아의 남북 공관원 탈출 당시의 생생한 전말이 외교 문서로도 공개됐습니다. 남북한 일행은 공항에서 만나 공동 대피에 합의했고 목숨을 건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면서도 정치적 얘기를 삼가는 등 북측을 최대한 배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영화 모가디슈가 보여주듯이 1991년 1월 소말리아는 반정부군이 수도 모가디슈를 진격해 그야말로 무법천지였습니다. 1월 9일 강신성 주 소말리아 대사 등 우리 국민 7명은 구조기를 타러 공항으로 나갔지만 교신 오류로 탑승하지 못했고 여기에서 공항으로 피신한 김용수 북한 대사 등 북한 일행 14명을 우연히 만나 공동 대피를 제의합니다. 보호할 만한 기관이 없던 북측은 우리의 제의를 수락해 한국 대사관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북한 대사관 일행이 한국 대사관저로 찾아와 구조를 요청했다는 영화 장면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당시 외교 문서를 보면 강 대사는 남한 일행만 구조하겠다는 이탈리아의 제안을 거절하고 일행 20명과 함께 이탈리아 대사관으로 향했는데 300m를 남기고 군인들의 집중 사격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측 한상열 씨가 총을 맞고도 1분간 운전해 대사관에 도착했고 북한 서기관은 태극기를 흔들며 우리가 외교관이라는 것을 표시했다고 문서는 전했습니다. 강 대사는 피격 당시 한 씨가 치명상이어서 핸들을 놓았더라면 차량이 전복됐을 가능성이 컸다면서 한 씨의 초인적인 사명감에 감복해 매일 아침 저녁 묘를 찾아가 경배했다고 적었습니다. 이후 남북한 일행은 이탈리아가 주선한 항공기를 타고 케냐로 탈출했는데 강 대사는 북한 일행에 위로금을 전달할 계획이었지만 완강하게 거절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강 대사는 또 탈출 과정에서 민감한 남북 관계를 고려해 북한 대사관 직원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을 회피하고 우대한다는 자세를 견지했으며 정치적인 이야기는 최대한 삼갔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네이버나 카카오,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보험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추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 수준에서 가장 저렴한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가격 경쟁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손해생명보험협회가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하는 온라인 보험 상품 비교 서비스 보험담호합니다. 실제 보험료와 차이가 나고 대표 상품 비교 정도만 가능하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 상품을 추천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선택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카카오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 보험 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상품을 선택한 뒤에는 보험회사로 연결해 곧바로 가입도 가능합니다. 기존 보험 모집 채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플랫폼 비교 추천 서비스가 허용되는 상품은 온라인 채널 상품으로 제한했습니다. 여행자 보험 등 단기 보험과 자동차 보험, 실손 보험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대면 설명, 전화 통화 등 추가 절차가 불필요하므로 간편하게 보험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고요. 소비자가 설계사 보험 채널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기존 모집 채널의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빅테크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비교 추천 과정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검증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영업보증금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또 비교 추천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수수료 한도도 설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고 가격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 보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 간의 공정 경쟁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경쟁의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까지 17개 플랫폼 핀테크 사업자가 관심을 보인 상태로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는 보험사 상품 개발과 전산 구축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출시될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지난 4일 8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가수 현미 씨 장례식이 내일부터 오는 11일까지 5일간 대한가수협회장으로 치러집니다. 대한가수협회는 유족과 협의 끝에 현미 씨 장례를 서울중앙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대한가수협회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조문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받고 발인은 오는 11일 오전 10시입니다. 이자연 대한가수협회장은 가요계 큰별인 고인께 작은 보답으로라도 하기 위해서 대한가수협회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도 예년 기온을 밑도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6도로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낮아지며 무척 쌀쌀해지겠고 낮 기온은 15도로 오늘보다 높지만 예년 기온을 밑돌며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아침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중국발 스모그와 황사가 유입되면서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대전과 충남, 호남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발령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공공사업장과 공사장 운영 시간이 단축되고 5등급 차량 운행도 제한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서부와 전북에는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약하게 비가 조금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6도, 대전 5도, 광주 7도, 대구 8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높지만 예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5도, 대전 16도, 광주 16도, 대구 18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더 낮아지며 때늦은 꽃샘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